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서스에서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한 포인트 가드 벤 시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이버슨이 떠난 후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서스는 플레이오프 단골팀임에도 비인기팀의 서름을 제대로 겪는 팀이었습니다. 식서스의 홍구장 와코비아 센터는 매진과 거리가 먼 구장이었고 7연승을 거둬도 팬들의 관심 밖에 있던 팀이었죠. 매경기 홈구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중계화면에서도 비어있는 관중석이 눈에 띌 정도로 팬들의 관심 밖에 있던 팀이 식서스였습니다. 팀의 리더 안드레 밀러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싶다며 제발 홈경기에 와달라 부탁할 정도로 식서스에 대한 필라델피아 지역 팬들의 관심은 차가웠죠.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가도 비인기팀에 머무르던 식서스는 에이스 안드레 이과달라를 보내면서 영입한 앤드류 바이넘의 부상 이탈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결국 앤드류 바이넘의 부상이 기나긴 리빌딩의 시작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리빌딩의 기수였던 세민키 단장의 행보는 파격이었습니다. 트러스트 더 프로세스의 기치 아래 보여준 힌키 단장의 행보는 크나큰 반감을 살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리는 팀의 미래를 바꿔줄 유망주 2명을 얻을 수 있었죠. 바로 조엘 엠비드와 벤 시몬스를 얻은 건데요. 17-18 시즌 합류한 벤 시몬스는 직전 시즌 승률 34.1%, 28승, 27위에 머물던 팀을 승률 63.4%, 52승, 리그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필리 팬들이 벤 시몬스라는 루키에게 열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권 팀을 단숨에 리그 5위로 이끌고 아이버슨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16연승이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선수니까요. 필리건이라 불리는 필리 지역 팬들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열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냉정한 팬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식서스는 지역 내 3, 4위 인기팀에 불과했고 필리건들의 관심은 식서스가 아닌 이글스와 필리스에 있었습니다. 매진이라는 단어는 식서스와 가장 거리가 먼 단어였죠. 이처럼 냉정한 필리건들의 관심을 식서스로 되찾아온 선수가 바로 시몬스와 엠비드입니다. 특히 시몬스 중심으로 일궈낸 16연승은 필리건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이끌어내었죠.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식서스는 2년 연속 리그 1위의 관중 동원력을 자랑했고 모든 경기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중심에 시몬스가 있었습니다. 매진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던 리그 대표 비인기팀 식서스가 단숨에 인기팀으로 거듭난 겁니다. 17-18 시즌에는 16연승의 선봉 시몬스를 부상이 잦은 엠비드보다 더 좋은 유망주로 꼽는 지역 팬들이 많았을 정도로 시몬스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는 선수였습니다. 루키 때 시몬스의 주특기는 힙백, 기브앤고, 로고 픽앤롤이었습니다. 16연승 당시에도 시몬스의 하프코트 오펜스 메인 옵션은 힙백, 기브앤고, 로고 픽앤롤이었어요. 그리고 샤리치, 일야소바가 시몬스의 빅맨 파트너로서 시몬스에게 돌파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샤리치, 일야소바는 기동력 좋고 볼핸들링과 3점이 되는 스페이싱 4번이어서 시몬스의 슛 얻는 단점을 잘 메워주면서 시몬스의 돌파력을 극대화시켜줬죠. 이때 시몬스는 볼핸들러이자 드라이버로서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6연승으로 완벽히 자리 잡은 시몬스 중심 전술은 프롭에서도 이어집니다. 프롭 1라운드에서 히트를 무너뜨린 건 엠비드가 아닌 시몬스였고 시몬스는 1라운드에서 조시 리차드슨 필드의 풀코트 프레스를 그야말로 박살냈습니다. 그러나 셀틱스 만나서 세깅 디펜스에 처음으로 좌절하죠. 프롭 2라운드 셀틱스 시리즈에서 시몬스 세깅 디펜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브라운 감독은 고심하다 차기 시즌 시몬스의 활용에 4번로를 추가합니다. 샤리치, 이리아소바와 간간히 보여준 역할 바꾸기가 성공적이었던 것에 착안해서 본격적으로 시몬스에게 1-4번 믹스롤을 부여한 건데요. 사실 2라운드 셀틱스 시리즈 반전의 키는 맥코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맥코넬을 통해 브라운 감독이 선보인 전술의 핵심이 맥코넬 1번, 시몬스 4번 롤이었죠. 이 시도가 성공을 거두며 필리의 유일한 1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도를 발판 삼아서
브라운 감독은 차기 시즌 본격적으로 시몬스에게 1-4번 믹스롤을 부여합니다. 시몬스의 드라이브 횟수는 1년차 15.5회로 리그 6위였으나 2년차 9.9개, 리그 52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버틀러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필리의 기존 오프볼 시스템에 큰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버틀러의 불만을 적극 수용한 브라운 감독이 버틀러를 포인트 가드로 기용했죠. 버틀러 1번, 시몬스 4번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정작 이 변화의 핵심 선수인 시몬스는 4번으로 뛰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랩터스와의 2라운드 시리즈 분전의 핵심이 버틀러 1번, 시몬스 4번이었음에도 시몬스는 4번으로 뛰는 걸 싫어했고 자신은 포인트 가드라면서 큰 불만을 표출했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필리는 시몬스와의 연장 계약을 선택하며 버틀러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19-20 시즌 필리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에이스 엠비드가 극심한 슬럼프와 부상으로 제 몫을 못하면서 시몬스 의존도가 높아진 건데요. 하지만 시몬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3년차 시몬스는 하이브리드 플레이어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팀을 58.9% 승률로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 시몬스는 롤맨 백다운 옵션으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숏롤 백다운에서 마음껏 패스를 뿌리는 패싱 윙맨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지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루키 때와 달리 지공에서 포인트 가드가 아닌 패싱 빅맨으로 활용되었음에도 팀의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은 시몬스는 해당 시즌 올 NBA 서드팀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몬스의 수비력은 3년차를 기점으로 완벽히 물이 올랐습니다. 해당 시즌 처음으로 평균 스틸 2개를 넘기며 스틸왕을 차지했고 약점이라던 오프볼 수비와 온볼 매치업 수비 모두 큰 발전을 이뤘죠. 2년차까지 시몬스는 공간 지각력이 조금 아쉬웠고 온볼 매치업 때 작고 빠른 가드를 잘 막는 수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년차 시몬스는 비로소 1번부터 5번까지 다 막는 전천후 수비수로 성장합니다. 3년차에 이르러 드디어 리그를 대표하는 가드 수비수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3년차에 올 NBA 서드팀에 선정된 시몬스의 성공에는 브렛 브라운 감독이 있었습니다. 픽앤롤을 선호하지 않고 오프볼 시스템에서 패싱 농구를 선호하는 브렛 브라운 감독의 공격 철학은 시몬스와 매우 잘 맞았습니다. 패싱 농구의 중심이자 오프볼의 핵심으로서 시몬스는 브렛 브라운 농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 정점에 이른 시즌이 바로 3년차였던 19-20 시즌이었죠. 그럼에도 이때까지 시몬스는 자신은 포인트 가드라면서 1번으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빅맨, 롤맨으로 뛰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리버스 감독은 브렛 브라운 감독과 달랐습니다. 리버스 감독의 농구 철학은 픽앤롤과 드라이브에 있으며 패싱 농구는 리버스 감독의 철학과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브렛 브라운 감독 체제에서 17-18 시즌 66.3%, 리그 2위였던 어시스트 퍼센테이지는 이번 시즌 리버스 체제에서 57.2%, 23위까지 떨어졌죠. 리버스 감독도 처음에는 시몬스를 1번으로 써보려 했습니다. 이른바 빅핸들러의 주축으로서 토비와 시몬스를 번갈아 활용하려 한 거죠. 토비는 이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지만 정작 핵심이어야 할 시몬스가 픽앤롤 볼핸들러로는 진짜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몬스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붕 떠버리면서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죠. 그래서 리버스는 고심 끝에 시몬스를 속공에선 1번으로 쓰고 지공에선 5번으로 쓰는 방안을 들고 나옵니다. 시몬스는 브라운 시스템의 오프볼 패싱 농구에서도 1-4번을 오갔는데 리버스 시스템의 픽앤롤 농구에서도 1-5번을 오가게 된 겁니다. 허나 브라운 시스템과 달리 리버스 시스템에선 시몬스에게 패싱 빅맨의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고 시몬스는 지공에선 풋백과 링컨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몬스의 역할이 리버스 체제에서 현격히 줄어든 거죠.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도는 대성공을 거둬서
필리는 정규 시즌 동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과 달리 플레이오프에서 시몬스의 경기력은 매우 안 좋았는데 이는 시몬스의 자유투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2년차 이후 3시즌 연속 60% 이상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했던 시몬스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4.2%라는 처참한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시몬스는 1라운드에서 자유투를 9개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 실패가 플레이오프 내내 시몬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말았죠. 실제로 시몬스는 1라운드 종료 후 인터뷰에서 자유투 문제가 자신의 멘탈 문제라는 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시몬스의 처참한 자유투 성공률은 결국 핵작전으로 이어져서 시몬스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 원인이자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시몬스가 지공에서 제한적인 공격수였음에도 여전히 필리에선 3점 기회 창출, 속공 전개, 수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선수였기에 소극적인 플레이와 제한된 출전 시간은 팀에게 치명타를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출전 시간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일삼던 플레이오프 시몬스를 상징하는 장면이 바로 더 패스죠. 앞에서 언급한 시몬스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몬스가 커리어 4년 동안 큰 변화를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시몬스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에서 기인합니다. 시몬스는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 단점을 가리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하이브리드 공격수라는 독특한 프로필을 가지게 된 건데요. 시몬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약점은 짝발, 오프풋입니다. 짝발, 오프풋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시몬스는 마지막 점프 거리 조절이 안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업 성공률 저하로 이어집니다. 시몬스는 리버스 레이업 성공률이 매우 높은 반면 정상적인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것도 짝발, 오프풋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링까지 거리 조절이 잘 안되다 보니 리버스 레이업이 더 안정적인 건데요. 결국 슛 없고 레이업이 약한 시몬스는 픽앤롤을 소화하기 힘든 볼핸들러죠. 시몬스는 픽앤롤보다 핸드오프를 선호하고 오프볼 패스를 강조하는 브렛 브라운 시스템에서 빛나는 드라이버였지만 픽앤롤 중심의 리버스 시스템에서는 빛이 바래고 말았죠. 그러나 순간 가속력과 탄력이 뛰어난 시몬스의 장점은 핸드오프, 기브앤고, 캐치앤고에선 빛이 납니다. 시몬스에게 스퍼스나 워리어스와 같은 오프볼 시스템이 잘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브라운 감독은 핸드오프나 힙백, 기브앤고와 같이 시몬스의 순간 가속력을 살려주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픽앤롤은 림에서 가까운 로고 스팟에서만 시도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몬스는 포인트 가드와 빅맨이 섞인 특이한 롤을 수행하게 되면서 리그에서 비슷한 선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프로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루키 시절 이후 시몬스의 팀 내 픽앤롤 포제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루키 시즌 로고 픽앤롤 위주의 투맨 게임을 소화하던 시몬스는 2년차부터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픽앤롤에서 배제되었죠. 시몬스는 하이 픽앤롤을 소화하기 힘든 선수입니다. 수비수와 가슴을 맞대는 상황, 확실한 범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몬스는 대부분 가속을 붙이지 않고 브레이크 걸듯이 오프풋, 짝발로 점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왼쪽 돌파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른발로 점프하면서 가속을 죽이고 오른손으로 훅슛을 비롯한 원핸드샷 마무리를 시도하는 성향이 뚜렷한데요. 드리블 상태에서 조금만 범핑이 이루어지면 이런 형태의 마무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수를 붙이고 끝까지 뚫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마치 르브론처럼 어깨를 활용하면서 수비수를 타고 들어가는 돌파를 시몬스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건데요. 그래서 시몬스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왼쪽 방향으로의 정상적인 덩크나 레이업에 성공하는 상황들을 보시면 대부분 타이밍을 미리 뺏으면서 범핑을 피해갈 수 있는 캐치앤고 상황이 많습니다. 골 및 공격에서는 돌파형 가드가 아닌 빅맨의 프로필에 가까운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빠른 공격 전개에서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짝발 문제를 가진 시몬스의 트랜지션 PPP는
이번 시즌 하위 2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패스를 포함한 트랜지션은 상위 10% 수준으로 시몬스의 속공 전개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속공 전개와 더불어 시몬스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포스트업과 아이솔레이션인데요. 아이솔레이션에선 방향을 가리지 않고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포스트업에서도 속공 마무리, 드라이브 마무리 등에 비해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즉 시몬스는 속공에서는 포인트 가드, 지공에서는 빅맨으로 뛰는 선수가 된 거죠. 앞서 설명드린 변화들로 인해 시몬스는 하이브리드형 선수로 활용될 때 더 빛나는 프로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스는 포인트 가드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죠. 비록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시몬스는 처참한 자유투 성공률로 인해 최악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3시즌 연속 자유투 성공률이 60%를 넘는 선수였던 시몬스가 다음 시즌에도 30%대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할 거라 예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60%를 상회하는 시몬스는 여전히 가치 높은 선수입니다. 시몬스는 오프볼 패싱 농구에서 뛸 때 보다 위력적인 볼핸들러이자 하이브리드 공격수가 되는 선수입니다. 반면 픽앤롤 중심의 농구에는 안 어울리는 선수라는 걸 이번 시즌 입증하고 말았죠. 기본적으로 뛰어난 드리블러이지만 하프코트에서는 패싱 빅맨의 공격 옵션을 가져가는 것이 적합하고 오프볼 패싱 농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격수입니다. 즉, 픽앤롤 비중이 낮고 오프볼 패싱 게임이 원활한 팀에선 다시금 올 NBA 서드팀에 올랐던 그 모습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벤 시몬스인 건데요. 시몬스는 픽앤롤 투맨 게임이 아쉬운 볼핸들러라는 점에서 모든 팀에 잘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프로필이 잘 맞아떨어지는 팀에 간다면 충분히 올 어라운드함과 큰 스케일로 높은 공헌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더 패스로 상징되는 소극적인 성격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겠지만요. 수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시몬스는 리그 최고의 전천후 수비수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이미 뛰어난 맨투맨 수비에 더해서 4년차를 기점으로 오프볼 수비도 발전하면서 수비수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시몬스는 미스매치가 존재하지 않는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이며 공격과 달리 수비에서는 적극적인 범핑과 파이트 수루를 보여주는 빅 디펜더이고 스크린 대체에도 능하기 때문에 정말 따돌리기 어려운 수비수죠. 기본적인 높이가 있어 점프 제어에도 능하고 손이 빨라서 스틸을 통한 속공기의 창출에도 능합니다. 수비로는 어느 팀에 가도 소속팀을 수비 최상위권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선수이며 공격과 달리 수비에선 팀을 가리지 않는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벤 시몬스는 수비에선 어느 팀에나 잘 어울리는 수비수이고 공격에선 팀을 가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오프볼 패싱 농구팀에 간다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이기도 합니다. 반면 픽앤롤 중심 농구팀에는 맞지 않는 선수이기도 하죠. 결국 시몬스는 데드라인에 필리를 떠나 브루클린 네츠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벤 시몬스는 네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게 될까요? 네츠에서도 그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